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중에서 이과, 즉 귀 질환 진료를 보고 있는 천태욱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저도 요즘은 자다가 깰 정도로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그리고 매번 요청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비 피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5분 늦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위험 신호 귀증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진료를 보아야 할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방치하다가 큰 병이 될 수 있는 질환까지 준비를 해 보았으니 오늘 시간이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욕심에 너무 많이 넣다 보니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퀴즈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특정 상황들에 대한 준비들도 해 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성분이 갑작스런 귀 먹먹함과 갑자기 시작된 새로운 이명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사실 아까 먹먹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귀가 먹먹한 느낌은 시청자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생각이 됩니다. 고층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라든지 수영이나 샤워 후에 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러한 상황은 실제적으로 이 소리가 고막을 넘어서 달팽이관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의 귀는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해 주는데 이러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즉 고막이 평소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귀가 먹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처럼 고막 위에 물이 있어서 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든지 혹은 압력 변화로 인해서 고막의 운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먹먹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비슷한 느낌을 우리는 똑같이 청력이 떨어졌을 때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청력 중에서도 웅 하는 저주파만 특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뭔가 들리긴 하는데 답답하게 마치 물이 들어간 것처럼 느낀다고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느끼고 있는 먹먹함이 청력 저하로 인한 것인지 혹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고막이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먹함이 주소라면 이 먹먹함이 수시로 바뀌는지, 즉 풀렸다가 생겼다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면 청력 저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이 들어갔다든지 혹은 이관 기능 저하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바뀌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주파성 난청이 아니라 조금 더 흔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신 돌발성 난청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는 이렇게 앞쪽 부분, 저주파 부분만 청력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주파수대에서 청력이 떨어졌고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먹통이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고도수 주파수 이상 혹은 전주파수 대역에서 이러한 반대측 귀와 갑작스럽게 큰 차이를 보이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환자분들이 이 편측기의 이상을 쉽게 느낄 수 있고 먹먹함보다는 안 들린다 혹은 이명을 조금 더 흔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둔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쪽 눈만 이렇게 감았을 때 시야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감의 차이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불편을 호소하는데 둔하신 환자분들은 이러한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증상의 변화를 빠르게 잡아낼 수 없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이명이라든지 소리가 좀 왜곡되어서 들린다라는 것도 조금 무시하지 않는 증상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먼저 이경으로 고막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즉 먹먹함을 유발할 만한 혹은 귀가 안 들리게 할 만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알맞은 청력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에 알맞은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돌발성 난청, 즉 갑자기 안 들리는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지만 완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아무리 늦어도 일 주일 이내, 가능하다면 3일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실 복용량이 꽤 많습니다. 60kg 이상인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 12알의 스테로이드 알약을 경구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총 2주 정도 진행하고 첫 일주일에는 12알의 스테로이드를 그대로 먹고 남은 일주일은 조금 천천히 감량해 가는 식으로 복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혹은 당뇨가 동반된 환자분들처럼 특정한 상황으로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이라면 고막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이런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든지 혹은 고압의 산소 챔버 안에 한 1시간가량 매일 들어가 있음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미세 허혈로 인한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압산소 치료가 외림프와 달팽이관 내에서 산소 분압을 높여 주어서 이 돌발성 난청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먹먹한 게 단순히 뭐 귀지라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혈류 개선제를 임의로 복용하시지도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하셨을 시에는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따가 뒤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 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응급실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뇌졸중을 시사하는 증상들인데 말이 갑자기 어눌하다든지 복시 혹은 시야 이상 한쪽의 편측의 팔다리가 힘이 빠진다고 하시면 이때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 혹은 119 구급대를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는 급작스럽게 나타난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난청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천천히 나빠지는 난청인데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양쪽이 비슷하게 천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나빠지는 난청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비해서 한쪽이 전화를 받아보시면 소리가 유난히 작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데서 얘기하는 거는 불편감이 없지만 소음 속의 대화가 너무 힘들다. 혹은 좌우의 소리 차이가 너무 좀 뚜렷한 것 같다. 또는 뒤에서 누가 부르면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의 구분이 어렵다 하시게 되면 청력 검사를 이때는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은 너무 특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소리가 양측에 분명 비슷하게 들리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이쪽 귀로는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반대쪽 귀로는 뭔가 말하는 게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즉 말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러한 상황은 사실 뇌 안에 청신경 쪽에 발생한 종양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꼭 관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비슷하게 나빠지는 게 이제 잘 아시게 되는 서서히 진행하는 노화성 난청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들리는 것은 역시나 흔하지만 흔하다고 이걸 방치해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TV 소리가 더 커진다든지 소음 속에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든지 뭐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혹은 경보음은 대부분이 고주파 음이기 때문에 이런 삐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시게 되면 생활 기능이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은 응급질환은 당연히 아니지만 관리할 질환으로서 청력 검사를 먼저 해서 정도와 양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사례로 살펴보면 74세 어르신이 TV 소리가 조금 커졌고 가족과 대화에 자주 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모임을 좀 피하시게 되고
가족분들이 느끼기에 기억력도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 상황을 '나이가 다 들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앞서 여러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이과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청력과 인지 기능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은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어렵다 보니까 모임에서 빠지고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지 저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청과 인지 문제는 따로 떼어 넣기보다는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사실 듣는다라는 자체는 소리가 난다는 걸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대부분이 말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분석하고 또 집중하고 그리고 파악해 가지고 대응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넘어가면 이 정보가 내가 방금 들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면 기억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이러한 작업에서는 언어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고 앞에서 들은 말을 또 기억해내서 문맥을 유지하고 또 내가 되말하려면 작업 기억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번 말하고 듣고 얘기하는 데는 제 이 뇌를 정말 상당 부분을 함께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발생하면 이러한 들어오는 소리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어 난청 환자군에서는 남보다 더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화 자체가 피곤해지고 또 놓친 말을 추측해야 하다니 대화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피하게 되고 더 나아간다면 뭐 우울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치매와의 혹은 인지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력 재활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우리가 보이는 시력으로 생각하다면 하자면 잘 안 볼 때는 잘 맞는 안경 혹은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극복이 되겠지만 노안을 생각해 보면 이게 초점이 안 맞는 문제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가 필요하고 완전하게 아직 극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저희 노화로 인한 난청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도에 따라 그 난청이 심하지 않다면 뭐 보청기가 가장 쉬운 치료법이 될 수 있겠고 귀 안에 쏙 들어가는 보청기만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혹은 매일 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끼워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도나 심도 난청으로 다가갈수록 완벽한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 난청에 따른 적절한 수술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상황의 난청에 어떠한 기계를 정확하게 재활을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린 난청 파트를 정리해 보자면 쉽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한쪽 청력이 달라지면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면 더욱 좋겠죠.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귀지나 이지구안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도 나이 탓으로 끝내지 않고 적절한 청각 재활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을 하면 어 난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시간을 늦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남성분이 한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의 이명이 들린다고 하고 가끔 먹먹함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전화 소리가 좌우로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실 청력 변화를 난청으로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이명으로 먼저 느끼시는 분의 케이스를 갖고 와 봤는데요. 즉 전화 소리가 좌우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 청력 검사를 해 보면
좌우의 청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것뿐만 아니라 한측 편측에 갑자기 나타난 이명 또한 난청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난청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명으로 넘어가 보면 이명에서 먼저 묻는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삐 혹은 매미 소리인지 아니면 뚝뚝뚝 하면서 일정한 리듬감이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남이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말소리처럼 느껴지는지도 먼저 이러한 것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이런 뚜뚜 혹은 두근거리는 소리라면 나의 맥박을 재었을 때 이 심장 박동의 리듬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혹은 난청이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겠고 네 번째는 불안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수면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맥박과 정확히 맞는지 맥박이 정확히 맞다면 박동성 이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박동성 이명을 먼저 살펴보면 박동성 이명은 일단 일반 이명과는 즉 앞서 말씀드린 난청과 관계되는 이명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저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삐 하는 소리는 제가 들으려고 하면 환자분의 그 소리를 저에게 나눠 주실 수는 없지만 박동 즉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청진을 잘 해 보면 이 소리가 저에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인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이 귀 뒤에 유양돌기라는 뼈에 정맥의 일부가 튀어나와서 이러한 소리가 쭉 유양돌기를 따라 뼈를 따라 퍼져서 고막에까지 그 진동이 이어져서 이를 우리에게 환자분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동맥이 좁아진 상황이라든지 혈관 기형이 동반된 경우가 아주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박동성 이명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고막을 먼저 봐서 여기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막에도 종괴성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실제로 혈관성 이명이란 단서가 있게 된다면 제가 청진을 해서 목이나 귀 주변에 실제로 음이 들리는지를 함께 확인을 하고 자세 변화에 따른 음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영상 검사를 진행할지 말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에서 이런 박동성 이명, 심장이 귀에서 뛴다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MRI를 찍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먼저 여쭤보시는데 일률적 MRI는 사실 보통은 불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양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 안쪽의 종양으로 인한 박동성 이명인 경우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는 불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동맥과 정맥에 샛길이 생겼다든지 동맥에 협착이 된 경우에서 발생하는 박동성 이명은 실제로 다른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주 두통을 느끼신다든지 혹은 복시가 가끔 나타난다든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안구가 돌출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를 느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머리로 가는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이런 동정맥 새끼를 의심할 수 있는 신체학, 진찰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MRI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명의 종류 중에 실제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이비인후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소리는 사실은 이명은 아닙니다. 환청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다라는 환청으로 오시면 대부분 예상하셨다시피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혹 그 내용이 나를 나쁜 길로 즉 자해를 암시하는 내용이라면 즉시 응급실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귀가 아프다고 외래에 오신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귀가 아픈데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보면 그냥 귀에는 다른 염증이라든지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통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는 귀의 주변 구조물인 턱이나 치아, 그리고 인두나 후두부 그리고 경부까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사실 시청자분도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편도염을 심하게 앓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랑니 발치나 혹은 치과 치료를 조금 아프게 받았다 했었을 때 귀가 같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관 이통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귀 주변 특히 웨이도는 통증에 매우 민감하고 이 주변부의 즉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주변부와 감각신경의 경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위의 통증이 귀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정상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의 평가를 함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들 중에 조금 위험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든지 혹은 턱 관절이 좀 안 좋다. 우리 귓구멍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귀의 앞벽은 사실 턱 관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이 안 좋으면 이통을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이러한 증상, 계속되는 편측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나빠지기만 한다든지 뭔가 삼킬 때 조금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다. 목소리가 변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좀 힘들다. 체중이 뭐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졌다. 5kg 이상. 아니면 경부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 혹은 과다의 흡연력이라든지 과다의 음주력이 있으신 분들은 두경부에 뭔가 다른 신생 물질이 생겼을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고 꼭 진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쉽게 귀를 파다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웨이도염입니다. 어 사실 저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신데 샤워하고 나서 뭐 습관적으로 면봉을 이용하신다든지 혹은 귀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쇠로 된 귀이개를 이용해서 귀지를 제거하려고 이 귀이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웨이도의 통증이나 혹은 이 귀에서 진물이 나는 웨이도염을 앓으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한 분들에서는 대부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즉 웨이도 그 귓구멍을 이루고 있는 피부의 염증이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해서 며칠 고생 며칠 조금 귀찮죠. 귀찮고 지나가게 되지만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분들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계신 환자분들이겠죠. 웨이도의 반복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즉 면봉을 계속 쓰게 된다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계속 덧나게 돼서 큰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감염이 바로 괴사성 혹은 침습성 혹은 악성 웨이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웨이도염이 이 귓구멍의 피부에 그치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뇌를 타고 들어가서 뇌 기저부에 염증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요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으시다면 꼭 집에 있는 면봉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웨이도염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조합으로서는 뭐 당뇨병이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 즉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면역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너무나 고령이신 분들에서는 이런 상황이 조금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과 다르게 귀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혹은 야간에 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루가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멈췄었는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웨이도에 붓기가 또 발생해서 귀가 더 안 들리는 지경이다. 혹은 아예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지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귀지는 사실 반드시 파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귀지는 우리 외이도 피부에서 나온 분비물과 그리고 상피에서 탈락되는 그런 세포가 섞인 물질인데, 이러한 성분이 약산성을 띠게 되므로 이게 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 먼지와 혹은 작은 이물이 들어온다면 요걸 붙잡아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함과 더불어서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귀지는 완전히 정상이고, 오히려 저희와 같은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이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흑인과 같은 분들에서는 이 귀지가 아주 뭉쳐져서 저희처럼 하늘하늘거리게 나오지 않고 안에서 꽉 뭉쳐져서 귀를 안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저희와 같은 한국인 분들은 손대지 않아도 자연스레 귀지는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면봉을 사용하면 면봉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뭔가 노란색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귀지를 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안쪽으로 밀어넣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걸 단순히 감각에만 의존해서 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은 집에 있는 면봉은 귀에는 꼭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루가 웨이도염이 아니기에 나는 귀를 안 파는데도 반복적인 이루가 발생한다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진주종이 발생했다든지 혹은 예전부터 있었던 중이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막을 관찰하기 위해서 역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한쪽 귀에만 혹은 양쪽 귀에 물이 차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중이염이 자꾸 한쪽 귀에만 생기게 된다 하면 이때는 코 안쪽을 보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관, 즉 코랑 귀를 연결해 주는 관이 중이염이 걸렸을 때, 즉 고막 안쪽에 물이 찼을 때 그 물이 배출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그 비인두 쪽인데 요 코 끝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뭔가 종괴 같은 게 생겼거나 혹은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이 이관의 출구를 계속 막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즉 고막 너머에 생긴 물이 빠져나올 배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쪽 귀에만 중이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한번 코 안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조금 여러 가지 질병을 두서없이 설명드린 듯한데, 이제는 어지럼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고혈압 환자분이시고 갑자기 시작한 어지럼과 구토가 동반된 상황이고, 혼자 서거나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 응급실 평가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석증에 대해서 쉽게 아시는 분들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석증은 아닙니다. 이석증은, 전형적인 이석증에서는 음 일단 시간이 짧게 지속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 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석증은 사실 여러 번 앓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석증인 것 같다. 이석증이 확실한 것 같다.' 하는 그 상황 외에는, 어지럼이 갑작스레 나타난 상황에서는 조금 빠른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왜냐하면 어지럼이 시간이 조금 오래되는, 즉 이석증이 아닌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게 중추성, 즉 뇌로 인한 어지럼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어 환자분들이 직접 자가 진단으로는 완전히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럼 이석증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석증은 일단 유발 요인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움직여서 혹은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핑핑 도는 회전성 어지럼이 발생을 했고, 그 증상이, 즉 회전성 어지럼이 이렇게 가만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1분 이상 오래가지 않고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거의 100% 이석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자면 아까 이렇게 만약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이석증 즉 어지럼 증상이 발생했는데 괜찮아졌다. 그리고 다시 바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자세를 취해 보았는데 똑같은 양상의 어지럼이 반복된다. 이때는 정말로 이석증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석증을 바로 그러니까 이 어지럼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호전되게 하려면 당연히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진료를 못 볼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100% 이석증에 가까운 것 같다 하시게 되면 좀 그러할 상황에서만 지금 당장 진료를 보러 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이 사실 무서운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같은 상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말이 어눌하다든지 삼키기가 힘들다든지 한 편측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하실 때는 반드시 아주 즉시 119를 통해서 혹은 응급실로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급실에 잘 내원을 해서 CT 혹은 MRI를 찍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외래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말씀드렸던 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면 대부분 괜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드문 상황에서는 이 MRI를 너무 일찍 찍게 된다면 어 그 허혈에 의한 변화가 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MRI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위험한 증상이 계속 동반되는 것 같다 혹은 진행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MRI나 CT가 괜찮았다고 하시더라도 재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파트는 안면마비 파트입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많이 뵀을 수도 있겠지만 중년 남성분이 아침에 갑자기 한쪽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고 눈이 완전히 감지지 않고 힘을 꽉 줘도 조금 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팔다리 힘 빠짐은 없다고 하시죠. 당연히 이때도 평가를 받고 치료 시점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갑작스러운 안면마비는 사실 치료를 빨리 진행한다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빨리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마비가 사실은 일부분에서는 중추성 즉 뇌졸중과 또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힌트를 얻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벨마비 즉 말촉성 안면마비의 경우일 때는 이 안면마비가 생긴 편측에서 이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추성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마비된 쪽은 당연히 주름이 지어지지 않지만 눈도 감기지 않고 이마에는 주름이 잘 지어지는 경우를 중추성 안면마비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마비가 조금 약하게 온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서는 중추성 안면마비의 특징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팔다리 마비라든지 힘 빠짐 혹은 뭔가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 하시면 이때는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형적 벨마비는 그럼 한참 있다가 병원에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형적인 벨마비에도 빨리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이게 호전이 충분히 됩니다. 웬만하면 3일 내에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때 만약 안면마비 정도가 심하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 별개로 사실 안면마비 환자분들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깜빡하는 상황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나온 눈물을 안구 전체에 윤활 작용을 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각막이 계속적으로 쉽게 마르게 되고 그래서 마른 각막을 억지로 감게 되면 이 각막에 작은 미세한 스크래치를 발생시켜서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인공 눈물이라든지 뭐 안영구 혹은 수면 중에는 아예 눈을 이렇게 테이프로 좀 감게 만들다든지 하는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치를 위해서라도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나 시력 변화가 발생하는 것 같다 하시면 안과 진료를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귀가 너무 아픈 통증이 동반된다, 혹은 귀 쪽에 수포가 발생돼 있다. 이때는 전형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한 벨마비가 아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람제이 헌트 신드롬이란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린다, 심한 경우에는 귀가 안 들린다든지 혹은 어지럼, 이명까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벨마비보다 그 완전 호전 양상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당연하게도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안면마비가 서서히 진행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전형적인 벨마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면신경이 나오는 그 경로에 생긴 심할경우에는 종양일 수 있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다,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혹은 아까 수시로 말씀드렸던 다른 뇌신경 증상이 동반된다 하는 경우에는 역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귀에 이물을 넣은 경우입니다. 이때 특히나 가장 나쁜 게 단추형 배터리입니다. 이는 그 자체가 주위에 피부라든지 혹은 점막은 없지만 여기는 무튼 그쪽에 염증 반응을 아주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 피부와 같은 우리 몸과 접촉하게 되면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국소적으로 그 손상을 알칼리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속 납두게 되면 당연히 통증도 있겠지만 고막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혹은 심할 경우에는 그 웨이도의 피부가 다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이물도 종류에 따라 빨리 빼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콩이나 씨앗 같은 식물성 이물은 습기를 만나게 되면 최근 현재와 같은 이 여름과 같은 다습한 기후에서는 점점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귀에 꽉 끼어서 더 빼기 힘들게 만들고 염증을 만들 수 있고, 혹은 벌레가 들어갔다. 벌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레는 특정한 경우에는 웨이도 안에서 자꾸 움직이게 되고 더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벌레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아기가 스티커를 갖고 놀다가 넣었다, 아니면 비비탄 총 같은 걸 넣었다 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비부식성이고 이게 통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제거를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한번 넣어 봤는데 아이는 사실 "내가 안 들린다."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이 조금, 어떨 때는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좀 늦는 것 같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말이 늦고 특히나 발음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TV를 계속 가까이서 본다든지 아니면 리모컨을 활용해서 점점 볼륨을 높이는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간과했던, 그러니까 부모님이 간과하셨던 청각이 떨어졌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던 뇌졸중 증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잠깐 넘어갔지만 내가 머리 쪽으로 확 떨어졌는데 귀에서 뭔가 맑은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겠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귀가 안 들린다든지 혹은 심한 어지럼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기 힘든 아주 심한 증상에서는 바로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겠고, 갑자기 편측이 귀가 안 들린다, 혹은 내 안면마비가 갑자기 발생했다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당일 내에
평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박독성 이명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심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이번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 혹은 이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이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도 외래를 미루지 않고 보시는 게 좋겠고, 노화성 난청인 경우에도 성역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비인후과를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많이 써 주신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 님께서 "오른쪽 귀가 누웠을 때 폰 핸드폰을 하시면서 소리를 들으면 가끔씩 스피커 찢어지듯이 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 네, 되게 잘 느끼신 경우이고요. 이러한 환자분들을 청력 검사를 각 주파수별로 진행을 해 보면 특히나 고음의 주파수가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혹시 자주 그쪽 귀로 이어폰을 좀 크게 들으신다든지 혹은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있진 않으신지를 확인을 요하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청력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심을 추천드리고 청력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희 님께서 이전에 귀지로 귀를 파다 피날 때가 있었고 귀에 또 물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셨네요. 사실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건 이게 잘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저도 자주 수영을 해서 귀에 자주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건 사실 그냥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앞으로도 숙여보고 뒤로도 숙여보면 뭔가 귀에 물이 적절히 움직이는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앞으로 쭉 움직여서 이쪽 귀로 한번 획 빼보고, 그래도 안 되면 뒤로 한번 숙여서 획 빼보면 이게 우리의 귀가 약간 S자 형태로 좀 구부러져 있는데 그 구부러진 정도에 맞게 내가 앞뒤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쪽 귀가 아래로 가게 한 다음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들어간 건 잘 빠지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개로 귀를 파는 습관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게 또 피가 날 때까지 판다는 건 조금 세게 했다든지 혹은 내 귀 웨이도가 남들보다 많이 좁아서 쉽게 상처가 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습관은 지우시는 게 좋겠고, 귀지는 안 파도 귀지는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러브지지 님께서 "청력 검사에서 난청은 아니라고 하셨고 이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웅하는 소리라고 하셨는데요." 이명이 우웅하는 소리라면 사실 청력 검사를 뭐 일반적인 저희 신체 검진에서 진행을 하셨는지 혹은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한 청력 검사에서 아무 주파수에도 난청이 없다고 하시면 사실 걱정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웅하는 이명은 대부분은 타각적, 그러니까 저도 들을 수 있는 이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고, 사실 쉽게 말하면 정말 방음이 잘 된 방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명을 한 10분 정도 있으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명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는 내가 그 이명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나마 이명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힘들 경우에는 다른 소리로 이명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시면 그 이명이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 내에는 점차 작아지다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이 님께서 "강남 세브란스 이비인후과는 목이랑 귀 파트를 따로 보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귀, 코, 목이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따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연결을 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통증이 인두에 뭐 편도염과 연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도염이나 편도 질환은 제가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어 두경부외과 파트에서 따로 진료를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소망 님께서 오래전 이명이 시작되셨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청력이 오른쪽 왼쪽 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진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온다는 경우는 건강검진에서는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80점 이상은 다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님께서 오른쪽 귀는 100 점이고 왼쪽 귀가 만약에 80 점이다 하시면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인데 이거는 정상인 경우가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진료를 봐 보시고 정말로 좌우의 청력이 차이가 난다 하시면 고 다른 검사까지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날 함께 님께서 좀 길어서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어지럼 기능 자체도 사실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정도만의 증상만 정말 있으신 거라면 노화성 어지럼일 가능성이 조금 큰 것 같지만, 그 외에 회전성 어지럼을 느끼신다든지 그 외의 상황에서도 어지럼증을 느끼신다고 하시면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럼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증상만 있다면 저희가 노화로 인해 귀 청력도 나빠지듯이 어지럼을 느낄 수 있는 어지럼 기능을 담당하는 그 어지럼 전정신경도 나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성 님께서 "박동성 이명은 고치실 수 없냐."고 여쭤보셨네요. 박동성 이명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집에서 해 보실 수 있는 건, 만약에 내가 한쪽에만 난다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또 돌려보았을 때 이 소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확실히 혈관으로 인한 박동성 이명이 맞기 때문에 이때도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고칠 수 없지 않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수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신 게 근처의 이비인후과라면 조금 더 큰 뭐 대학병원급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걸 한번 조심스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 님께서 "귀 입구가 너무 간지럽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악순환입니다. 간지러우니까 손을 대게 되고 손을 댔으니 또 상처가 생겨서, 그럼 또 이 상처가 나을 때 다시 간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한번 확 끊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연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 매번 가실 수 없 어렵 어려우시면 사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내가 손을 안 대는 거라서, 예방법을 여쭤보신다면 손을 안 대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감지럼을 참을 수 없다 이때는 사실 연고라든지 이렇게 점이하는 그런 이용액이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미리부터 쪼끔 들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YOEN950 님께서 음 아침에 양치하고 침을 뱉는데 피가 나왔다고 하셨고, 코가래를 뱉는데 피딱지가 나오신다고 하는데, 음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피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코에서 코피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뒷부분에서 난 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이 폐에서 역행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피가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료를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가벼운 질환은 코피이기 때문에 먼저 코에 뭐 내가 놓친 피딱지라든지 혹은 출혈 양상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정말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함께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건강 계속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